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10단원에서는 금융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10단원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 10단원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점 1 부분에서 처음에 나온 것은 여기 Government Safety Net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에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세이프티 넷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전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조금 금융기관이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Government Safety Net라는 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뱅크 패닉 아니면 뱅크 페일리어와 같이 은행이 갑작스럽게 도산, 파산 아니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연방 예금보험공사라는 FDIC,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제도가 생기기 전에 특히 심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많은 은행이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망하거나 하는 경우를 이렇게 뱅크 패닉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금자들이 그 금융기관이 망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원리금을 합쳐서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일종의 보험 장치를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한 금융기관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저렇게 위험할 줄 모른다라고 막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그런 뱅크런 같은 것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금보험제도 같은 것이, 즉 거버먼트 세이프티 넷 같은 것이 든든하게 나를 금융기관을 보호해주고 있다,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어떤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막 가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가는 그런 사태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예금 보험 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최초에는 1인당 2,500달러까지 원리금을 합쳐서 보호해주던 것을 지금은 미국의 경우에는 늘어나서 25만 달러까지 1인당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만약에 어떤 상업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 때 이렇게 Pay Off Method라는 것, 그리고 다음에 배웠던 Purchase and Assumption Method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뭐 되살린다든지 아니면 정상화 아니면 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첫 번째 Pay Off Method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요 FDIC에서 예금자 1인당 25만 달러까지를 먼저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그 다 보장을 해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FDIC가 그 도산한 망한 은행을 다 현금화를 하고 이제 순서대로 뭐 채권자한테 못 갚은 이자 원금 다 갚게 하고 정부한테 밀린 세금 다 내게 하고 근로자한테 밀린 임금 다 주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 해당 금융기관을 현금화를 시켜서 이 FDIC에서는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요 PNAM 방법이었습니다. 요 경우에는 FDIC가 일종의 이 금융기관을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력 감축도 딱 하고 만약에 못 받을 돈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그 금융기관을 조금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그 금융기관을 뭐 인수합병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던가 사도록 유도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요 P&AM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는 요 PNAM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 즉, 금융기관 자체를 뭐 망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켜서 그 금융기관이 결국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5만 달러라는 리미트보다 더 초과를 해서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은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더라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거버먼트 세이프티 넷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최종 대부자,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로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뭐 교과서엔 안 나와 있고 시험에도 다루지는 않을 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 뭐 특별 한도 대출 뭐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중앙은행이 나서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이 다른 형태의 요 거버먼트 세이프티 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정부가 국유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1대 주주가 된다던가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거버먼트 세이프티 넷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미국 정부, 재무부, 뭐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거버먼트 세이프티 넷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모럴 해저드나 어드버스 셀렉션 같은 문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too big to fail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모럴 하자드나 어드버스 셀렉션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가 금융기관이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평소에 조금 공격적인 영업을 한다던가 그런 조금 문제의 소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은행이 잘못되더라도 정부가 나설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아니면 감시하는 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oo big to fail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최근으로 현대로 올수록 어떤 금융기관이 인수합병 아니면 대형화되는 것을 통해서 금융기관들 중에 어떤 대형 금융기관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의도를 하지 않았던, 뭐 좋은 것이던, 뭐 나쁜 것이던을 떠나서 그냥 팩트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이 망하게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던 것처럼 어떤 시장에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 어떤 이코노믹 플레이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이 망하게 된다면 정말 그 금융 시스템, 어떤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진짜 그런 거는 상상을 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말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굉장히 어떤 국가 경제에서 큰 역할을, 중요한 위치, 아니면 뭐, 큰 마켓 쉐어를 점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too big to fail probl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2007년, 2009년까지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수많은 금융기관이 망하거나 도산하거나 했는데
뭐 AIG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줬던 적이 있죠. 뭐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를 겪을 때에 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을 뭐 망하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줬던 적이 있죠. Big to fail이라는 개념, 뭐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어려운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뭐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들도 경제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단어기도 해서 정말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요런 어떤 법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자세히는 아니고 이게 뭐 도대체 뭐 내용이 뭔지 주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11단원에서 살펴볼 예정인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금융기관들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커지고 복잡해지고 대형화가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금융기관들끼리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이 좀 건전한 금융기관에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은행 이외의 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뭐 저축은행 아니면 뭐 핀테크, 심지어는 핀테크까지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 탄생하기도 하게 되었고,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부의 사회 안전 이 장치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에까지도 조금씩, 네,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10.2 부분으로 와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보호를 공짜로 받을 수는 없겠고, 정부의 어떤 안전장치, 그런 거를 받는 대가로 해당 금융기관 아니면 금융산업 전체는 어떤 이렇게 레귤레이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규제 8가지를 우리가 이 10.2 부분에서 살펴보았었죠. 첫째 규제는 너무 위험한 금융 상품,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자산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레버리지 레이시오 그리고 바로 뒤에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바젤 코드 같은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금융 상품 금융기관이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가중평균해서 곱한 것이 뭐 자기 자산이 총 8%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 자본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레버리지 레이시오랑 여기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털 리콰이어먼트라는 것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러한 것을 뭔가 우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요 규제 차익이라는 어떤 규제의 빈 구멍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적기 시정 조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었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당 금융기관이 이렇게 뭐 well capitalized나 adequately capitalized 된 뱅크 캐피탈을 가진 상태의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없으나 여기 지금 이제 뭐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심각하게는 critically undercapitalized 되면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뭐 너네 금융기관의 도대체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어떻게 개선할 거냐 등등의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거나 심지어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를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Prompt Corrective Action이라는 조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진 조치는 이 Financial Supervision, 그래서 금융기관의 허가, 인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뭔가 자산 요건이라든지 어떤 지켜야 되는 것들을 다 지키고 갖췄을 때 허락을 내주는 차터링이라는 것,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주기적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을 검사를 하는 examination이라는 것이 조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콜 리포트라고 일반 기업 제조업이나 뭐 IT업 하는 회사들처럼 주기적으로 금융기관이 뭐 자기의 자산 부채 얼마인지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 감독 당국에 요 콜 리포트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이자율 같은 거 뭐에 민감하게 어떤 반응을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항상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은 위험 관리가 금융기관들마다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요 Assessment of Risk Management라는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밸류 앤 리스크 같은 어떤 매저들을 통해서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이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군. 이 금융기관은 뭔가 내가 경고를 내려서 뭔가 보완을 하게 해야겠군. 이라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disclosure requirement의 경우에는 어떤 해당 금융기관,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어떤 정보 공개, 정보 공시를 어떤 회계 원칙이라든지 또 회계 원칙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회계를 뭐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에 맞게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disclosure requirement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다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연도와 이름을 정확하게 뭐 매칭해서 외운다든지 뭐 그런 거까지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애운다기보다는 이런 규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규제는 은행의 경쟁을 너무 과도한 경쟁을 막도록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어떤 규제도 뭐 요런 어떤 법이라든지 우리가 11단원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에서 금융기관들의 너무 심각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경쟁을 하게 놔두면 뭔가 뭐 모럴 하자드나 너무 리스크를 테이킹 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뭔가 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efficiency를 해친다. 그리고 어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을 막는다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글로벌이라는 요 박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어떤 금융법 같은 거 규제들이 이렇게 연도와 그 이름과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연도와 이름을 다 외우고 뭐 이 도대체 이게 뭔지를 각각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10단원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 나오는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뭐, 리겔, 리얼 인터스테이트 뱅킹, 뭐, 그 다음에 요런 법들, 그리고 사비엔스 옥틀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들, 규제들이기 때문에 요 11단원에서 요거를 자세하게는 아니고 조금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동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